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코로나19 감소 효과가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수도권 집단 감염이 본격화한 지 17일이 지난 오늘에야 확진자가 200명대 아래로 떨어진 상황인데요. 국민 한 분 한 분이 방역대책 본부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당이 중재에 나선 가운데 의료계가 내부 단일 합의안을 바탕으로 정부, 국회와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 현명한 결정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서울타임즈 시작합니다. 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자리가 비었어요 지금. 그러게요. 네, 원래 박순봉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신 이유가 있죠. 네, 안 나올 사람이 아닌데 네네. 지금 못 나올 상황이 됐습니다. 네,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뭐 코로나19 관련돼 가지고 잠깐 뭐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지금 아마 집에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박순봉 기자는 오늘 특별히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박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멀리 있으니까 보고 싶네요. 네, 저희도 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 사실 이제 뭐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지만 우리 박 기자님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안 나오신 이야기와 함께 지금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검사를 받았어요. 코로나19 검사. 네, 그 이야기 함께 전해 주시죠. 오늘 못 나가게 된 게 이 국민의힘의 사무처 당직자 한 명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오후에. 그런데 이 당직자와 이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 의장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한다 그래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종배 의장이 검사를 받았고 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통합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이죠. 이제 국민의힘 출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왕이면 이제 다른 사람들 접촉을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좀 피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아까 이 점심쯤에 검사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오늘 저녁에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혹시 늦어지면은 내일 오전에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상당히 좀 긴장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100일을 맞아서 기자간담회를 했었거든요. 네. 이 관련된 뉴스를 다 덮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이 불안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당명을 어제 바꿨잖아요. 네네. 당명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좀 안타깝다라고 하고 또 실제로 일정 같은 것들도 다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면은 오늘 이 확진 소식이 알려진 게 오늘 오후잖아요. 그런데 오전에는 이 김종인 위원장의 100일 기자회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종배 정책위 의장도 역시 참여를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다른 지도부들도 다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들 자택으로 가서 뭐 검사를 받은 건 아니지만 격리를 스스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종배 정책위 의장의 검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이 국민의힘의 모든 일정이 다 취소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소식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요.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집으로 또 귀가를 했다. 우리 박정호 기자는 또 여당 쪽 책임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지금 집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난 1일이죠. 그 김종인 위원장과 이낙연 대표가 상견례 할 때 그때 국민의힘의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있었어요. 이낙연 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의 팔꿈치 치기 인사를 했습니다. 접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그런 접촉을 피하기 위한 접촉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까이 있었던 얘기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이종배 정책위 의장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 이낙연 대표가 밀접 접촉자가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종배 의장 이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 자리, 그러니까 이 상견례 자리에 배석했던 최인호 수석대변인하고 우영은 비서실장도 일정을 취소하고 귀가를 했습니다. 원래 오늘 저녁에 중요한 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 청와대가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4차 추경 편성과 2차 재난지원금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내일로 연기가 우선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낙연 대표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이 있었다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이낙연 대표하고 문 대통령이 오늘 점심 같이 했습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이 문 대통령의 감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런데 아이고. 이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습니다. 왜냐면은 뭐 굳이 N차를 따져보자면 네네. 한 3차 이상 정도의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낙연 대표가 이종배 정책위 의장 만난 게 방금 설명해 주셨듯이 지난 1일이었고요. 이 그간에 이낙연 대표가 증상이 없었고 그 이틀 뒤에 오늘 문 대통령하고 만난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이종배 정책위 의장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으면 그때는 이낙연 대표도 또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아하. 다시 이낙연 대표가 검사를 받아서 또 확진 판정을 받는다. 그 경우에는 이제 문 대통령도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지만 아직은 예단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오늘 만난 이유가 있죠. 오늘 사실은 이제 한국판 뉴딜에 관련된 전략회의를 하기 위해서 만났다라고 들었는데요. 네, 오늘 문 대통령이 이 뉴딜 전략회의에서 금융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문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 사업은 이 금융산업을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할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이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잖아요. 금리도 네네. 낮고 그렇다면 그 돈이 다 부동산 투자에 가고 있는데 그런 유동성을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 사업에 옮겨가면 그것이 뭐 새로운 해결책도 되고 또 뉴딜이 성공하는 그런 뭐 근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펀드 얘기도 나왔던데요? 네, 뉴딜 펀드 네. 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국민 참여형 뉴딜 네네. 펀드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것과 함께 정책금융, 민간금융 이걸 다 합쳐가지고 최대 규모를 좀 끌어내겠다. 최대 규모의 투자를 끌어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 뭐 쪽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어떤 얘기 나왔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뭐 그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당명도 바꾼 거고요. 네네. 4월 총선 패배로 국민께 실망을 드렸지만 야당이 무너지면 나라의 미래가 암울해질 거라는 위기의식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면서 변화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정치에 지금처럼 제1야당이 중요한 때가 없었다.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약자를 위하고 이념과 계파로 갈라지지 않는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고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책도 좀 얘기했는데요. 이 추경과 재난지원금 지급은 물론이고 중장기적 산업, 일자리 대책 이것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국민의힘은 종전과는 다른 형태로 특히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겠다라고 했고요. 특정 기득권 세력에 집착하는 정당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정당으로 변신하려고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당명도 국민의힘으로 바꾸고 그런 모든 작업들이 사회적 약자, 동행하는 그리고 특정 기득권 세력에 집착하지 않는 정당. 그러니까 약간 오른쪽에 있었다면 이제 중도로 오겠다. 아하.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겠다. 이런 청사진을 계속 내놓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약점을 지적받는 게 뭐냐면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대선 후보도 그렇고 서울시장 그 보선 후보도 네네. 그렇고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우리 정당이 바뀌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면 자연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해보겠다는 관심 갖는 분들이 나올 것이다. 일단 당 내부에서 후보자를 발굴하겠다. 그럴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오늘 김종인 위원장 인터뷰 잠시 들어보시죠. 일단 우리는 참 제1야당으로서 서울시장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장 후보로 되시는 분들이 과연 이 국민의힘에 들어가 가지고서 거기에서 후보가 되는 것이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판단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우리 당과 협조를 해가지고서 우리 당에 뭐 입당을 하시든지 국민의힘에 지금 이 기자회견을 내가 100일을 맞이해서 하고 있는데 왜 안철수 씨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안철수 씨 개인으로 볼 것 같으면은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정치 활동을 하는지 저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종인 위원장이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질문을 안 받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기자분들이 계속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글쎄 답변을 좀 들어보자면은 출마를 하고 싶으면 입당해라라는 얘기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보통은 저희도 정치 기사를 쓸 때 정치인들의 말이 어떤 이면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항상 해석을 하는 기사를 쓰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솔직하게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예전에도 한번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이 안철수 대표를 원어브댐 그러니까 이 서울시장 후보든 대선 후보든 그 중에 한 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들어와서 그냥 경쟁을 하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입당을 하라 이런 취지인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좀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이 기자회견 과정을 보면 이 기자들이 총 3번을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할 때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 앞에 2번 질문할 때 다 좀 대답을 정확하게 하질 않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니까 저렇게 이 왜 지금 100일 기자회견을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100일 기자회견을 하는데 왜 다른 정당의 인물을 이렇게 거론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날인 거예요. 100일 그렇죠. 기자회견을 하는 날인데 그런데 자꾸 안철수 대표를 얘기하고 또 홍정욱 전 의원을 얘기하고 이런 과정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로 보이고 그리고 또 이 김 위원장하고 안 대표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예전에 한번 드렸었잖아요. 2011년에 청춘 콘서트 그거 같이 공동 주최하면서 그때는 사이가 좋았는데 2012년에 총선 나갈 거냐 서울시장 나갈 거냐 이거 가지고 의견이 안 맞았고 2015년에도 이 안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탈당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이 조언을 구하기도 했는데 그때 결과적으로 김 위원장 말을 안 들어서 김 위원장이 정치 잘못 배웠다. 어리석다. 이런 거센 비판을 한 것이 거의 마지막 인연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 측에서도 뭔가 입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또 김 위원장이 또 이제 야당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3권 분립을 훼손했다라고 또 비판적인 발언도 내놨고요. 네. 이 그 워딩 하나하나의 그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취재를 하면서 만나본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누가요? 김종인 위원장이 잘하고 있다. 지금 100일 동안 당을 그래도 국민의힘을 잘 이끌어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아니라 당내 인사가 국민의힘을 이끌었다면 이렇게까지 뭔가 성과, 그러니까 한때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변하는 모습을 보였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이지만 잘 싸웠고 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진짜라는 거예요. 당명도 바꾸고 기본소득이나 이런 뭔가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하는 이런 것들을 새 정강정책에 넣어서 가려고 하는데 그게 정강정책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실천과 행동과 법안과 정책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게 나오려고 할 때 만약 그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보수적인 세력들,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저항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까지 정말 어떻게 돌파해서 정기국회에서 정말 국민의 삶을 위한 그런 역할을 할지 이것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겠느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군요. 지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 비판하고 있잖아요. 네. 왜 반문, 그러니까 이른바 반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 안철수 대표나 홍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친문 인사들, 이낙연 대표나 이런 인사들하고는 좀 친한 모습 보이느냐.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기는 비판이 또 나오고 있어요. 오랫동안 잘 알고 지냈으니까.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명 결정하고 이런 과정을 좀 꼼꼼하게 취재를 해보니까 그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의원총회 당시에 이 당명을 하나만 가지고 안을 가지고 와서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비공개 의원총회 때죠. 그랬더니 의원들이 의원총회가 요식행위냐 어떻게 안을 하나만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그냥 승낙을 하라는 거냐 이런 불만들을 많이 얘기했다 그래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어쨌든 간에 그 지지율 높여오고 잘해왔기 때문에 이런 불만들을 꾹꾹 누르면서 가고는 있는데 그 밑에는 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형국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른 좀 이름이 뭐였는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위하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위하다가 한국의 당.
위하다와 한국의 당. 네, 세 개가 후보였죠. 국민의힘까지. 저는 왜 하필 위하다만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네, 기억에 많이 남는 이름입니다. 그렇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의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의협이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단일안을 가지고 정부 그리고 국회와 대화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그럼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어쨌든 그래도 이 해결의 실마리는 좀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지난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정부하고 이 의사들과의 이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민주당의 한정희 정책위 의장을 필두로 한 국회가 다시 이 의사들과 협상을 벌였고 그게 일부 효과를 드러내서 이 의협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안을 가지고 다시 이제 가장 강성이었던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여기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들이 모여있는 집단이거든요. 네. 여기하고 만나서 오늘 회의를 한 거고 거기서 또 다시 단일안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 단일안이 뭔지 너무너무 궁금한 상황인데 이걸 일체 공개는 안 하기로 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기자들은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어서 일부 향후에 보도가 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합의안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공의 전임의 집단 휴진이나 그리고 오는 7일로 예정된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아직은. 그렇군요. 일단은 그거는 계획을 해놓고 변화가 없고 앞으로 진행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없는 건가요?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이 안을 가지고 따라서. 오늘 도출한 안을 가지고 정부와 국회와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어제 사실은 민주당의 그 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하고 인터뷰를 좀 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여쭤봤는데 이 정책 원점으로 돌아가서 논의를 하겠다. 이 부분을 명문화를 해달라는 게 이제 의협 측의 입장이잖아요. 네. 명문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이제 보도에 따르면 또 명문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보도가 있어서 어느 게 진실인가요? 그러니까 취재한 내용을 보고 이러면 그 명문화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저희가 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계에서 의사단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나온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명문화거나 명문화가 아니면 그에 준하는 어떤 장치를 마련했을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저 너머에서 얘기 들려주셨고요. 네,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해직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법의 노조 처분을 통보한 것에 대해 오늘 대법원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전교조는 6년 10개월 만에 법의 노조라는 족쇄를 벗을 수 있게 됐는데요. 정부와의 긴 법적 공방을 이어온 전교조의 권종호 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행정소송 제기한 지 제가 6년 10개월이라고 했는데 횟수로 따지면 이제 7년이거든요. 상당히 오랜 기간이었는데요. 8년입니다. 네. 8년이군요. 네. 굉장히 오랜 기간이었는데 일단 오늘 판결에 대해서 소회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참 긴 싸움이었습니다. 지난 만 7년 정도의 긴 기간 동안에 정교조 거의 이 법의 노조 관련된 이 투쟁에 사실은 거의 조직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었다가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정말 6만 조합원들이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왔고요. 그리고 전교조가 사실은 참교육 실현을 위해서 결성된 단체인데 이 참교육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그 시간, 소중한 시간들을 사실은 법의 노조 투쟁에 전부 다 이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좀 아쉬운 점이었고 늦었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다시 이 잘못된 비상식을 상식으로 되돌려놓은 판결에 대해서 환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1심, 2심에서는 모두 정부 쪽 손을 들어줬었고 사실 그 중간에 헌재 판결도 있었어요. 전교 측으로 좀 불리한 헌재 판결도 있었는데 오늘 대법원이 판결을 다르게 내렸습니다. 예상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당연히 예상을 했었고요. 원래 이 법리적인 공방의 과정에서 세 번의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이 3번 인용된 적이 있고 본안 소송에서 2번 패소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법리 공방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됐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노동조합법의 기본 법 제정 기본 원칙에 의하면 사실 이 노동조합법 자체가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 법률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앗아간다는 게 사실은 상식이 어긋나는 것이었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이 상식이 새로운 대법원 판결로 되돌려질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꽤 오래전에 시작된 싸움이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잘 기억이 안 나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왜 법의 노조로 지정이 됐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싸움이 시작됐고 그럼 법의 노조, 법내 노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부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싸움이 시작된 게 2013년이었는데요. 네. 2013년 당시에 정규조에는 정규조 활동 과정에서 해직된 9명의 해직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해직교사들을 조합원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규약 지정 명령과 함께 이 해직교사들을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명령을 내셨던 거죠. 네네. 상식적으로 사실은 정규조 활동을 제일 앞장서서 하다가 해직된 해직교사들을 조합에서 배제하라고 하는 게 상식이지 않는 것인데 그런 비상식적인 이제 명령을 했었던 거고 거기에 정규조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법적인 지위를 박탈하는 법의 노조로 내몰았던 것이죠. 그게 201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법의 노조 통보를 받게 되면은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한데요. 법의 노조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노동조합법이라든가 교원노조법상의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노동조합이 정당하게 해야 될 단체 교섭이라든가 단체 교섭을 통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한다든가 이런 활동들이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법의 노조라는 이유 때문에 교육부가 정규조와의 단체 교섭에 일체에 응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2002년과 2013년에 계속되고 있던 단체 교섭도 중단된 상태로 지금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단체 교섭이 노동조합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던 게 가장 큰 피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도 그와 같은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만 몇 개 교육청에서는 이제 법의 노조라는 이유 때문에 정규조 활동을 위한 전인자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전인자 승인을 거부해서 이 전인자들이 직위 해제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징계위원회 회부되고 이런 피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 정규조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웠던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노조 단체로서의 권리가 부정이 되고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제약이 많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판결 나오고 대법원 선고에 따른 전교조 요구안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셨어요. 지금 요구하신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요? 사실은 오늘 대법원 판결로서 그 지난 7년 정규조 법의 노조 조치가 사실 국가폭력이었다는 게 확인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이 현 정부에 들어와서 발생한 사건은 아니긴 하지만 현 정부가 국가를 대신해서 지난 7년 동안 기본권을 박탈당한 정규조 조합원들에 대해서 정부가 국가를 대신해서 사과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요구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고용노동부에 의해서 법적인 지위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2013년에 했던 노조 안임 통보를 취소하는 조치를 해라. 라는 게 두 번째 요구였고, 그리고 세 번째 요구는 이제 그 고용노동부의 노조 안임 통보에 따라서 교육부가 했던 후속 조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전임자들 보고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학교로 복귀하라는 것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교육부 또는 지방교육청과 정규조가 맺고 있던 단체 협약을 해지했던 것, 그리고 이제 진행 중인 단체 교섭은 중지하고 이런 것들을 이 후속 조치를 처리하는 것도 이제 교육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계속해서 법의 노조로 정규조는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7년 동안 정규조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라는 것이 네 번째 요구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이제 물론 이제 오늘 판결로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은 무효가 됐긴 합니다만 관련된 법 규정을 신속하게 개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요구들을 오늘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해고자들 복직에 대한 행정소송도 내셨는데 이 해고자들 당시에 해직되었던 9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9명이 아니고요.
2016년에 그 교육부의 현장 복귀 명령을 거부해서 발생한 34명의 직권 면직자가 있습니다. 네네. 법의 노조 조치에 그 사유가 된 9명의 해고자들 제외하고 추가로 34명의 이제 교사들이 해직이 된 것이죠. 그렇군요.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그 직권 면직을 통해서 해직이 된 이후에 개별적으로 전부 다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네네. 오늘 판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였냐면 2013년에 고용노동부가 했던 법의 노조 조치 자체가 무효라는 그것이 이제 오늘 판결의 핵심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교육부가 했던 또는 시도교육청이 했던 직권 면직의 그 사유 자체가 소멸된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교육부가 이 해직 교사들에 대한 원직 복직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요구를 오늘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네. 아마 교육부가 빠르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하는 조치를 취해 나갈 거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네, 그 법의 노조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했으니까 그 이유 때문에 해고 조치가 됐었던 34명의 교사들이 이제 복직될 것이다. 그 부가는 뭐 지금 소송이 걸려져 있긴 합니다만은 아마도 쉽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데요. 네, 교육부도 오늘 그 보도자를 통해서 해직교사 복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이게 법의 노조가 돼버리면 여러 가지 사실 뭐 지원금 같은 것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뭐 사무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지원금 정부로부터 못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소급 적용해달라 이런 요청도 하실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구체적인 상황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대부분의 진보교육감이 있는 이제 시도교육청에서는 그 법의 노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무실 지원해 왔었습니다. 이제 일부 이제 교육청과 그리고 정교조 본부에 대한 사무실 지원금은 전부 다 회수를 했었죠. 이 회수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이후 교육부와 교섭을 통해서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교육부와 앞으로 협의를 좀 할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이제 뭐 전교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교육 현장도 사실상 마비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고3 학생들 수능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우리 뭐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전교조 입장에서는 어떤 일을 좀 해낼 수 있을지 뭔가 좀 계획하시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올 상반기부터 진행된 이 코로나 관련해서 사실 학교 현장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에서 정교조는 법의 노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의 수시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 왔었고요. 뭐 그런 노력들은 법의 노조이거나 또는 합법 노조이거나 관계없이 교노조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이 걱정하시고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이 코로나 국면에서의 학교 교육의 문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교육부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권종호 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투리 뉴스까지 전달해드리는 뉴스 더 있습니다. 시간 박철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뭔가요? 김치는 버려졌지만 김치는 안전하다. 김치는 버려졌지만 김치는 안전하다. 이게 그 김치 공장에서 나왔던 확진자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청양의 김치 공장 한울농산에서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했는데요. 생산 유통한 김치를 전량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한울농산에서 생산한 김치 50톤인데요. 이미 유통된 김치를 통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이 음식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또 이미 유통된 거 이거 좀 감염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들을 또 소비자들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가끔 중국 등을 중심으로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오염된 음식에서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뭐 이런 기사였는데 전문가에 따르면 설령 음식물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더라도 바이러스나 전염력이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죽은 바이러스 입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은 입자가 나와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뭐 감염이 되고 뭐 이런 위험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은 김치 공장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지만 음식을 통한 매개 감염 위험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네. 한편 청양 한울농산에서 어제 네팔 국적의 20대 여성 직원이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에 이 공장 직원 18명이 추가됐고 직원의 가족들도 감염이 되면서 모두 20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음성 판정을 받은 이 공장 직원 115명을 모두 자가격리했습니다. 네. 아유,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X자 테이핑 X예요. X자 테이핑. 네. 이거 바람 불고 태풍 올 때 이렇게 붙여놓는 거, 창문에 붙여놓는 거. 네. 그거요? 왜 네. X예요? 그게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라는 건데요. 없군요. 네, 저번 주에 태풍 바비에 이어서 오늘 태풍 마이삭 때문에 피해가 많았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오잖아요, 또. 네, 하이선이 또 온다고 다가오고 하는데요. 있죠. 근데 오늘 안타까운 사망 사고도 있었습니다. 한 60대 여성이 아파트 베란다 창문에 테이핑 작업을 하다가 유리창이 깨져서 파편에 맞고 숨진 겁니다. 아유, 참. 네, 사실상 뭐 테이핑 작업이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를 포함해서 태풍 발생 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 요령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은 X자 테이핑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게 효과가 없다라고 했는데 있더라도 테이프에 붙어있는 유리 파편을 막는 정도 인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X자 모양으로 붙이기보다는 창틀과 창문 사이에 4개의 면에 사각형으로 테이프를 붙이는 게 좋다고 하고요. 또 창이 흔들리지 않게, 그러니까 창틀이 흔들려서 깨지는 거니까 창틀에다가 우유값이나 신문지를 끼워서 고정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안전필름을 창문 사이즈에 맞게 붙이는 게 있는데 안전필름? 네, 마치 이제 스마트폰에 보호 필름 붙이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테고요. 더 좋은 방법은 튼튼한 이중창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비싸거든요, 이중창이. 네. 자, 다른 유로 또 뭐 있나요? 네, 건물 베란다 난간에 붙어있는 에어컨 실외기나 상가 간판도 강풍에 불면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건물 외벽에 설치된 5개 광고물의 경우에는 녹슨 나사를 교체하고 고정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고요. 또 태풍 발생 중에 가스 누출 피해도 발생하기 때문에 가스 밸브 잠그시는 게 좋고 폭파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 제품 사용을 자제해야 하고요. 또 상수도 공급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욕실 등에 미리 물을 받아놓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또 오늘 강원 평창에서 다리가 무너지기 불과 30초 전에 지역 주민이 차량 통행을 제지해서 인명피해를 막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바로 30초 전이었습니다. CCTV에서도 완전 극적인데요? 정말 극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 강물 근처를 가거나 범람 위험이 있는 다리는 건너지 않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그렇죠. 네. 오는 7일쯤에 또 한 번의 태풍 소식이 있는데 슈퍼태풍 하이선. 이게 오늘 마이삭 때문에 하이삭이라고 또 나온 기사들이 있는데 하이선이 맞고요.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태풍 위력이 사람이나 큰 돌이 날아가는 강 정도에 해당되니까 마이삭과 비슷한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두들 조심하시고요. 또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 전해주시죠. 편의점 막자 한강공원으로 입니다. 이게 또 치킨 하러 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맞습니다. 8월 30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고 있는데 술집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오후 9시부터 문을 닫으니까 편의점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편의점까지 막으니까 한강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방역당국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9시 이후에 한강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치맥 들고? 그 언저리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건데요. 어제는 이제 태풍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고 하는데 한 보도에 따르면 그제인 지난 1일 오후 8시쯤 여의도 한강공원에 100명 정도가 넘는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요? 네. 그리고 한강 시민공원 전체를 보면은 지난해 8월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30만 명이 찾았다고 해요. 아니 물론 이제 여름 휴가철 이럴 때 한강도 많이 나가시기는 해요. 근데 시기가 좀 시기라서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한강공원 넓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이시면 아무래도 좀 걱정스러운데요. 또 그 앞서 정부가 실내에는 50인, 실외에는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 행사 금지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여기에 가보니까 거리는 2m, 마음은 0m라는 이 문구가 무색하게
이 홍보 현수막 앞에서 시민들이 돗자리를 펴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네. 밤 9시가 넘어서도 한강공원을 찾는 사람들 끊이지 않았고 이 때문에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아, 서울시에서 뭔가 좀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안내센터 직원들을 투입해서 주 야간으로 모이지 말아달라라는 안내방송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또 사람을 보내서 해산을 종용하는 현장 계도 조치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해산시킬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법령이나 뭐 이런 걸로 해당하는 게 없어 보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처럼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 안타깝네요. 네. 서로도 좀 많이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네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 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얘기를 드렸는데 다양한 마스크 과연 효과는?입니다. 요즘 외출 시에 가장 먼저 챙기는 물건? 마스크죠. 네, 마스크 맞죠. 하지만 마스크의 불편함을 겪으면서 다른 도구를 쓰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마스크지 다른 도구가 있어요? 네, 이를테면 투명 안면 보호대. 아, 예, 저희 쓰고 오시는 분 계세요. 저도 봤습니다. 예. 그리고 밸브 마스크 뭐 이런 것들이 마스크? 있죠. 아, 여기 달린 거. 네네. 필터 같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요. 특히 안면 보호대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가리지 않아서 평소와 다름없이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물론 이제 마스크를 쓰고 오시고 방송할 때만 이제 이렇게 살짝 벗으시거나 이러시거든요. 네. 말이 이게 아무래도 하기가 힘드시니까. 근데 이 안면 보호대가 비말 차단 효과가 있나요? 어느 정도는 있는데요. 어느 정도? 직각으로 분사되는 비말은 차단이 가능합니다. 아, 근데 이렇게 나가는 거, 양쪽으로 나가는 건 좀 힘들 수 있다. 좌우 위아래로 퍼지는 비말은 사실상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게 한 연구진의 시험 결과인데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한 대학 연구진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런 마스크 대체 도구들을 봤는데 비말 확산 억제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마스크를 이 마네킹에 또 실험을 부착을 해서 실험을 했는데 입안에서 밖으로 기침이나 재채기 강도로 이런 그 물이 나오게끔 분사를 시켜서 그 흐름을 연속 촬영했는데 이 침방울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건 막아주긴 했지만 일부 침방울이 보호대 주변을 돌아서 넓게 퍼지고 심지어는 뒤쪽으로 퍼져나가는 10초 후에는 비말이 거의 1m 반경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아, 비말이 굉장히 많은 곳을 가는군요. 생각보다. 네. 밸브는 어떤가요? 밸브 마스크는요. 작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네네. 이 실험 결과 침방울이 전혀 여과되지 않은 채 밸브를 통과해서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요. 최고의 마스크는 어느 정도의 비말 노출은 있다면서, 그러니까 최고의 마스크라도 비말 노출은 있다면서 비말 전파 차단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리두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겠죠. 자,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BTS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다르죠. 네. 근데 뭔가요? 특별히. 미국 빌보드 핫 100 1위 차지했잖아요. BTS. 이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10월 코스피 상장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노린 거야. 이에 방시혁 대표가 BTS에게 통 큰 증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주식으로. 그렇습니다. 최대 주주인 소속사 대표이사는 지난달 3일 방탄소년단 멤버 7인에게 1인당 약 68,400주의 주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일단 IPO하고 얼마가 나올지 단가가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굉장히 많아 보이긴 하네요. 얼마 전에 또 카카오 게임즈도 맞아요. 상장하면서 어마무시한 금액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빅히트는 주당 공모가 희망 범위를 적었는데 최저 10만 5천 원, 최고 13만 5천 원에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빅히트의 공모가가 희망 범위 최고액인 13만 5천 원으로 결정되면 멤버들은 1인당 약 92억 3,200만 원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고요. 최저로 했을 경우에도 10만 5천 원이니까 1인당 약 71억 8천만 원을 보유하게 됩니다. 우와, 원래 지금도 굉장한 이제 부를 쌓았지만 우리 BTS는 부럽네요. 이 정도면 연예계 주식 부호 순위에도 아주 상위 랭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투리 뉴스까지 알아보는 뉴스 더 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박철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수도권 사업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김영중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정책관 연결해서 들어보고요. 또 목요일 고정 코너 썬킴 시네마에서는 흑인이 히어로로 등장하는 마블 유니버스 작품 짚어봅니다. 힌트는 와칸다 포에버입니다. 저는 7시에 돌아오겠습니다.